그럼 제3발제는 박세훈 연구위원께서 포스트 19 사회변화 대응법제관에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21년도에 기본 과제로 연구한 것은 이제 포스트 코비드19 사회변화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연구 결과에 한번 저희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한 양태라든지 어떻게 방향성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분야별로 포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포럼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끝으로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본 연구의 이제 목적은 앞서 두 분 연구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이제 법제연구에서의 총론적인 연구의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 범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회변화에 대한 쟁점을 좀 도출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포럼을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도 뒤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과 이제 네트워크 분석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독자분들께서 읽기 편하실 수 있게끔 좀 구현을 좀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한 대응 전망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변화로서 보시면 이제 작은 정보에서 큰 정보로의 변화라고 타이틀을 좀 저희가 좀 찾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간에서도 작은 정보에서 큰 정보로 계속 전환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이제 전파성이 강한 이런 바이러스를 인해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도 같이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응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커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큰 키워드는 이제 사회적인 양극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 분야라든지 또 의료 분야, 특히 이제 보육이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공유하시겠지만 공감하실 겁니다. 보육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는 굉장히 많은 큰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이제 김영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라든지, 또 앞서 이제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에 대한 갈등들,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포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총론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 각 분야별로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니까 각 분야별로 굉장히 좀 이제 그 최선전에 계신 이제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인지 여러 내용들 좀 말씀을 들어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과에 대한 설정 절차인데요. 이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1차 분과를 설정을 하고 관련된 이제 연구에 대한 이제 전문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분과를 좀 확정을 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분과를 설정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의제들도 좀 같이 선정해서 좀 합리적으로 의제를 좀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내에 이제 다양한 이제 분과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연구를 도와주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00여 분 정도가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연구에 이제 포럼으로 이제 참석을 해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참석자 분류가 좀 이제 좀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모시려고 했었었는데요. 오른쪽 대분류를 보시면 이제 참석자 이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행정과 정책 분야, 그리고 또 교육 분야가 약 한 20% 정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또 법조 분야가 이제 개별적으로 약 한 20%씩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계신 분들로 좀 모시고자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 개최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포럼을 운영해서 나왔던 결과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사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굉장히 소통과 교감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간절하게 또 정서적인 공감이라든지 교류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라는 문제가 이제 있었었고, 또 관련해서는 또 이런 데이터에 대한 편향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이제 교육 이제 문화분과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본인들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이제 그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 이런 가는 행정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동분과에 있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안정적인 고용 변화에 대한 이제 노동에 대한 대응으로 큰 타이틀을 잡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업무 방식에 대한 전환이고 또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과 두려움이 좀 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ICT 비대면 전자행정 분과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ICT 전자행정 분과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정보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비대면 파편화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제 이 정부의 근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좀 많이 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연장근로라든지 출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개인의 이제 자율에 대한 이제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가족 인구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사회 불안정한 이제 상황이 가족 건강에 대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족 생활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가족의 심리적인 이제 복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보건의료 분과이었는데요. 여기 있어서는 이제 보건 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좀 요구를 좀 많이 했었었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같이 이제 해외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 방식과 같이 이제 또 네트워크 방식에서 좀 보시면 좀 여기에서 유의미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교육문화 분과라든지 이런 분과 중에서 여기서 좀 딱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ICT 비대면 전자행정 분과인데요. 그 새로운 업무 방식의 등장에 대한 이제 기존 관료 조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또 정책 진행 시에 기술 기반을 통한 이제 법률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좀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개별 꼭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 분야에 대한 이제 변화인데요. 이거에 대한 제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 직무 특성에 따른 이제 재택 구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성과 관리 방안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련된 규정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이제 부처 간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함께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문헌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복지적 관점에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보좌법이라든지 교육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교육 격차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적인 보완들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가족보건의료 분과에 대한 전망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문제, 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 아주 다각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노동산업 분야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동산업 분야는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제 기존 노동자들과의 유형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신문 보장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이제 귀결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제도 개선 사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생 뭐 학습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직무 환경을 조금 더 고도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업 능력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요한 쟁점들이 도출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 성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저희 포스트 코비드19 사회변화 대응법제에 관한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훈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비드 관련해서 포럼단을 아주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특히 행정 분야, 교육 분야, 가족보건의료 분야, 노동산업 분야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고,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가 대단히 시사점이 풍부한 연구였다 생각되고, 또 하실 말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회자가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생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수정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그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에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토론 원고를 제의받은 주제는 우리 박세훈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포스트 코비드의 그 사회 변화 대응 법제 방안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토론해 주신 분들이 아마 다 법학 전공자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이고 코로나 상황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터해서 토론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메르스라는, 그때도 한번 전염병의 확산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보건의료 분야의 일부 연구만 이루어지고 개인과 사회와 또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겪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고, 우리가 많은 이제 우왕좌왕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2015년의 경험과 이제 21년의 경험을 2020년 연말부터죠.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럼에도 그 박세훈 박사님의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각 지금 국책연구소에서 각자가 맡은 또 주요한 주제들을 가진 연구들을 했으나 이렇게 총론적인 성격의 연구는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겪고 있는 변혁을 BC 코로나와 애프터 디지즈라고 규정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변혁을 겪으면서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총론적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그 연구는 그래서 법제연구원밖에 못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의 변혁을 법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런 걸 총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주시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됐었고, 또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자인데 교육에서 무엇을 챙겨야 될지를 오히려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시도를 우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각 그 연구 분야에서 원고들을 내놓았지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담론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본 보고서를 보면 글쎄요, 제가 같이 이제 이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연구기관은 한 5개월, 6개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구가 시작되는 그 시작 단계에 또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후반 마무리를 뺀다면 한 6개월 정도 남짓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을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연구를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5개 분야의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수정 의견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다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그 굉장히 존경을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그 연구 설계를 한번 보시면 그 5개 분야에 그 뭐 몇백 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워드 클라우드 방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 담아내셨고요. 그것들을 다 도식화해서 이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일반 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연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구현하신 그 박사님의 역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월 4, 5회 그 포럼을 이렇게 워킹 그룹을 작동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점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참석자들이 주는 의견들을 그 애자일 방식이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즉각적인 반영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육과 가족복지 노동 분야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 박사님께서 그 토론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면요. 뭐 중학교 학생, 뭐 대학교 학생, 그리고 플랫폼 실제 노동자 이런 분들을 포럼에 참여를 시키셨어요. 근데 저도 그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이 좀 때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갇혀 있는 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놀란 것은 굉장히 이런 연구에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참여에 대한 이분들의 욕구도 이 과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잘 아시겠죠? 위험과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내면으로 외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게 옳았을까? 과연 휴식이라는 것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가능했었던가? 또는 과연 만남을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에게 일부분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찰의 시기를 가지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사실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소멸을 막기 위해서 박사님 과제에서 같이 많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 사회 기능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몇 가지 향후 의견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박사님께서 그 5개 또는 6개 분야에서 했었던 연구들이 좀 수요자 맞춤형 연구로 심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오늘 내일 발표되는 연구들을 보니 각각의 연구 주제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박사님께서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MZ세대의 출현 또는 아동 여성 홀몸 노인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의 그런 과부하라던가 그런 심리 방역, 이런 지금 박사님께서 도출하신 의미 있는 이런 어젠다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박사님 보고서는 저는 많은 그 정부 부처에서 많이 앞으로 리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혹시 저는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이때는 좀 정책 입안자들이 이 과제에서 논의된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살피면서 실제로 정책으로 좀 도출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연구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과정도 좀 작동되는 과정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또 도전들이 올 것인데, 이때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축적을 해놔야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변화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제 방안도 보시겠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법제들이 변하고 있는지도 총론적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독일에서는 재직자가 아닌 학생들의 그런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핀란드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들이 최근에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론적인 관점에서 해외 사례를 리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 의견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사님 정말 수고하셨고 좋은 보고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